자, 오늘도 조미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북미 간의 군사 대결사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NK투데이의 문경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93년도 말이었죠. 미국이 팀스피트 훈련을 중단하는 걸로 정리가 되자 김영삼 정부가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94년도부터 팀스피트 훈련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중재를 했던 게, 그럼 남북 대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중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93년 말부터 미국은 북한에게 남북 대화를 먼저 해야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쭉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94년 3월 3일 드디어 남북 간의 특사 교환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이 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3월 19일에 있었던 8차 실무 접촉에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서울 불바다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측 이 실무 접촉 대표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게 언론에 공개가 되죠. 방송에 공개가 되면서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뭐 라면 사재기도 있었고 전쟁 위기가 이제 막 고조됐는데, 이게 이제 이 전후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원래 이 실무 접촉 자체는 비공개 회담이었고, 비공개 회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주고받았는데, 여기서 이 한국 정부 측에서 나온 대표가 계속했던 얘기는 핵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는 북미 간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남북 간의 협상에서 이 얘기를 꺼낸 거죠. 그래서 핵 문제를, 그러니까 북한이 핵 사찰을 제대로 받고 핵 폐기를 하지 않으면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전쟁이 나면 뭐 우리만 죽느냐, 서울도 불바다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한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앞뒤 다 자르고 서울 불바다 발언만 딱 잘라가지고 방송에 내보내면서 마치 북한이 서울을 이제 뭐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위협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됐고, 이것 때문에 상당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땠나요? 이때 당시에 북미 협상에 참여했던 케네스 퀴노네스라고 이분이 이제 한국어도 아주 능통하고 이 한반도 문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기 회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미 간 대화에 시샘을 한 남한이 협상을 그르쳤다. 그리고 또 TV에 출연했던 미국 측 인사도 이런 얘기했죠.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김영삼 정부였죠. 김영삼 정부 입장에서는 북미 간의 대화가 진척이 됐을 때 한국이 거기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은 계속해서 북한을 이제 비난하는, 북한과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을 펴왔는데, 갑자기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잘 해가지고 관계가 개선되고 뭐 관계 정상화 얘기까지 있었고 수교를 맺는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한국이 고립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국,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맺고 인정을 받았고, 북한은 미국이나 일본과 수교를 맺지 못하고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북한을 인정을 하고 북한과 수교를 맺는 순간 남북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나 한국의 이제 보수층들이 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미국이 한국만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미 간의 어떤 합의가 되는 것 자체를 한국 정부가 계속 방해를 하는 그런 일이 지속됐죠. IAEA 개입도 있었는데요. 근데 IAEA는 잘 봐야 될 게, 사실상 IAEA의 행동은 미국의 이 요구에 따라서 관할 아래에서 움직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미 간의 합의는 했으나 미국 내에서 이 합의를 제대로 지키고 싶지 않은, 그래서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IAEA는 어떤 식으로 개입했냐면, 일단 7개 핵시설에 대해서 사찰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IAEA가 이제 사찰을 하죠. 근데 사찰을 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사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중간에 중단이 됐었으니까. 이 과정에서 뭐 봉인했던 게 뭐 훼손이 돼 있고, 뭐 사찰을 하는데 북에서 제대로 이제 사찰에 협조를 안 해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핵물질이 군사용으로 전용됐지
죽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추가 사찰을 해야겠다. 이렇게 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실 93년도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3월 21일에는 IAEA가 특별 이사회를 열어서 북한의 사찰 방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요. 3월 31일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이 재사찰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공고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IAEA와 유엔 안보리가 움직여서 북한이 더 강도 높은 사찰을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몰고 가게 됐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변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북한이 실험용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연료봉이라는 건 핵 연료는 자동으로 방사성 붕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료봉이 다 되면 이걸 교체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이제 구소련에서 있었던 체르노빌 사건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한이 다 된 연료봉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교체를 하겠다라고 북한에서 IAEA에 통보를 합니다. 연료봉 교체하겠다라고 하니까 IAEA에서는 연료봉 교체는 불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 연료봉을 교체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고 따라서 IAEA가 와서 볼 테면 봐라. 입회를 요청을 한 건데 IAEA는 연료봉 교체 작업 자체를 반대를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5월 14일 날 작업을 강행했고 IAEA는 입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6월 2일 날 IAEA가 발표한 건 자기들의 입회 없이 연료봉을 교체했기 때문에 이제 핵 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돼 버렸다. 이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북한이 이제 핵 물질을 군사용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연료봉을 교체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몰고 가게 됩니다. 이런 발표가 나오자 6월 5일 날 김영삼 정부는 대북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요. 6월 10일에는 IAEA 이사회가 열려서 모든 정보와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이 허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결의안을 채택을 하게 되고 6월 13일에는 여기에 이제 맞서서 북한이 IAEA를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IAEA를 탈퇴했기 때문에 IAEA가 사찰을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94년 당시에 뭐 전쟁이 카운트다운까지 들어갔었다. 근데 그 직전에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워게임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 군부에서는 영변 핵 시설만 폭격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클린턴 대통령, 당시 미국 대통령이 페리 국방장관에게 영변 핵 폭격을 6월 18일 날 시작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전쟁이 임박해 오자 미국에서는 합참의 장관,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모여서 군사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5월 18일에 있었던 회의인데 이 회의에서는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군의 군사력의 절반 이상을 동원을 해서 이 전면전을 치르는 걸로 상정을 하고 작전 계획 5027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 워게임 결과가 이 5월 18일 날 보고가 되는데 개전 후 90일간 미군이 약 5만 2천여 명이 사상, 그리고 미국이 지출해야 될 비용이 610억 달러에 이른다. 그리고 이런 정도는 베트남전 10년 동안 했던 것과 맞먹는 피해 규모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한국의 피해는 더욱 만만치 않은데 수백만 명이 개전 초반에 사망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가 나는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될지 없다고 가정하고 준비를 해야 될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 워게임은 핵무기가 없다는 전제 아래에서 했던 건데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 규모가 나오자 미국은 전쟁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게임 결과가 이 전쟁을 택하기 참 어려운 실정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끝까지 전쟁과 협상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워게임 결과가 5월 19일 날 클린턴에 보고가 됐고 클린턴 대통령이 그 다음 날 국무성에 협상을 할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등장한 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는 안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워게임 한번 해보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전쟁을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부터는 매 시간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는 비상체제를 이제 돌리게 되고요. 6월 16일 그러니까 작전 개시 3일, 2, 3일 전인 거죠. 6월 16일에는 주한 미국인을 소개하는 그러니까 미 대사관이나 주한 미군의 이제 가족들을 일본으로 소개하는 작전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을 하게 되고 6월 16일 날 김일성 주석과 면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아슬아슬한 6월 18일이면 당장 전쟁이 시작되는 상황이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한미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 주한미군 가족들이 소개되는 작전이 시행된다는 얘기를 듣고 아 전쟁이 나는구나라고 해서 클린턴 대통령과 전화통을 붙들고 싸웠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노력으로 전쟁이 막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 뭐 미국이 전쟁을 할지 말지 판단한 거는 결국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워게임 결과에 피해가 너무 컸고 그래서 전쟁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고 그다음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을 했을 때 북한과의 협상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거였죠. 그래서 작전 개시 24시간을 남겨놓고 전쟁 계획을 포기하는 걸로 미국은 전환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93년도에 있었던 위기도 그렇고 94년도에 있었던 위기도 그렇고 결국 이 북미 간의 협상이라는 거는 전쟁과 협상이 항상 공존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다가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협상을 하다가 협상을 하면서도 계속 압박을 하다가 그게 안 먹히면 다시 전쟁 위기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온 그런 이제 북미 간의 역사를 좀 볼 수가 있고 이런 과정은 사실 그 이후에 북미 제네바 합의가 나온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미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는 과정, 막판이죠 이제 체결되는 과정과 그 다음에 북미 제네바 합의가 갖는 의미와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주요하게 돌아봐야 할 순간이 아닐 수 없는 이런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